팽제나라 공영방송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사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가끔씩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강대국에 항상 끼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죠? 보면 항상 그 외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하면서 미국으로 지금 대륙이 아니라 미국으로 해양 문화권으로 갖다 붙으면서 이 외교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재명이가 지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하나의 중국을 지원한다고 그랬나, 지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왔는데, 그랬을 때 대만하고나 자유국가하고의 또 미국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잘하고 있는 건지 좀 판단이 잘 안 서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이재명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재명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한중 수교 이후 대한민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동의했었고, 나도 그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한중 수교 이후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뭐 하나의 중국을 우리가 지지해 왔었죠. 그때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한중 수교 때. 그러니까 중국과의 수교, 1990년 중국과의 수교 할 때 우리가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수교가 이루어진 거죠. 그때도 중국이 그걸 요구했었나? 중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대만은 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하나다 라는 것이 노태우 때 수교했죠. 노태우 때 수교였죠. 그때부터 그랬었구나. 그럼 그런 맥락에서 그냥 뭐 중국을 지지한다는 거, 그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돼?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그 뭐 이재명은 뭐 저기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그때 뭐 얘기해 보겠다고 한 주제가 이제 이거였던 맞아요. 건데, 그때 기자회견 때 그러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우리가 지상군을 파견할까? 아니면은 공군 병력을 파견할까? 아니면은 해군 병력을 파견할까? 우리가 병력을 파견할까? 우리가 병력을 파견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서 파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에서 파견하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파견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의견이 다들 분분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있죠. 어쨌든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미국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 이익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딱 중국으로 붙을래, 나한테 붙을래, 다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재명 씨가 두려워하는 그 거야, 하나의 중국에 대해 승인했다고, 이제 이재명 넌 큰일 났다, 맞아. 트럼프가 이제 너 잡으러 온다, 트럼프 재파로인데 마두로처럼 재파로 항공모함 들고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구해주고 이재명 너 이제 김혜경 여사랑 같이 잡아갔는데 김현지도 같이 잡혀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우파들이 요새 윤호견이고 뭐고, 우파들이 지금 이게 상식이 완전히 벗어났어 지금 우리나라 우파들이. 그게 이 외교라는 거를, 또 한 나라의 대외 정책이라는 거를, 또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을 것인가를, 또 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봐서 그래요. 이걸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지. 예컨대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이데올로기적 관점 같지만 절대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아니라고. 맞아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사실상 이제 냉전이 종식됐다라고 선언한 이후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어떤 그 분쟁으로 발생하고, 또 그것이 이제 뭐 전쟁으로까지 격화되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외교를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현실적. 우리가 아니라 뭐 일부에서. 예컨대 우파가 좌파 이재명의 어떤 중국 발언을 보는 것도 이데올로기적 관점이고, 또 이제 그 문재인이가 중국을 바라본 것도 사실 이데올로기적 관점이었죠. 맞아. 문재인은 어떤 그 중국은 위대한 중국몽, 우리는 작은 소국이고, 그러면서 우리 중국을 따르겠다
라는 식으로 어떤 그 이제 그 민족 문제는 가가지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외교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나라의 뼛속 깊은 전통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왜냐면은 중국이나 이 대등한 나라와의 외교를 펼친 게 아니라 그냥 중국의 사대주의, 중국의 한 기퉁으리로 사대주의의 형제 신화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가 저기 중국을 다 천하 통일하고 명나라 망했는데도 명나라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천황 숭배하고 천황한테 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조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그 국가 대 국가로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미국도 국가 대 국가로 생각하지가 않고, 그러니까는 미국이 저기 트럼프 막 태극기 그 미국 국기 성조기 흔들고 트럼프가 우리나라 구해준다. 또 뭐 여기는 또 시진핑이 우리나라 구해준다고는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외교를 봐서 그런가 보네 정말. 그러니까 국제 질서 속에 어느 쪽에인가는 편입돼 있어야지만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또 국가가 어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게 지금의 어떤 그 세계 질서니까 우리도 어느 편의 질서이든지 이제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냉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아니면 이제 제3국가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선이 이제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분되어진 어떤 그 영역들 간에 서로 간에 교역이 이루어졌었다고. 근데 이게 이제 냉전이 이제 그 냉전 체제가 붕괴되어지면서 전 세계 자체가 하나의 질서,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그렇죠. 하나의 어떤 그 가치 체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이 생산 체계, 생산체계지. 하나의 생산과 하나의 교육 체계 맞아, 속에 맞아. 전부 다 이제 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 월드 아니고 뭐라고 했지? 세계가 하나가 됐지. 전에는 국가마다 생산하고 했는데 이제는 한동안 교육이 전부 세계와 다 네트워킹 돼가지고 이루어졌죠. 네트워킹 돼가지고 어느 부품은 어디가 강점이 맞아. 있으니까 만들고 어느 맞아, 어디가 맞아. 강점이 있으니까 만들고 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에 모여가지고 제품으로 형성되어지고 맞아, 맞아. 형성된 제품이 교육되어지고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가치가 창출되고 그러면서 그 전체 어떤 그 나라의 부도 성장하고 전 세계 어떤 그 부도 성장하는 맞아. 그게 이제 WTO 체제고 가트 체제인 거죠. WTO 지 그리고 이 중국을 이제 그 아들 부시 때 적극적으로 그런 WTO 체제에 편입시켰지. 그래가지고 중국이 하나의 어떤 그 세계의 어떤 체제 속에서 플레이어로 같이 플레이어까지 된 거고. 그러면서 그때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자 관계, 우리는 전략적 협력자 관계다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분위기 좋은 그 어떤 시대들이 있었죠. 맞아. 중국하고 잘 지냈었어 미국이. 근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냉전 체제로 지금 만들어져서 세상이 지금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 근데 그 부분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가 뭔가 어떤 그 아주 그 이전까지의 어떤 그 세계 질서라든가 이전까지 어떤 그 국제 그 교역의 어떤 그 질서라든가를 트럼프가 중국과 단절하면서 그 모든 일이 트럼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되어졌는데, 그건 또 사실 그 냉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는 오바마 이후에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의 변화를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트럼프는 오바마가 이미 아시아로의 회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어떤 그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우린 전략적 경쟁자라고 얘기했었다. 그러면서 중국에게 너희가 국제의 어떤 규범을 지켜라. 국제 질서에서 너희들이 그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 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었다고. 근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중국이 이제 1대1로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중국의 어떤 가치 또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중국을 정점으로 놓는 밸류 체인들을 따로 어떤 형성해 나가는 이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전통적인 중국이지. 왜냐하면 중국은 천황 중국은 자기네가 세상이잖아요. 중화사상. 중화사상 자기네만 나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랑캐고 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때도 자기들이 이제 중화라는 것을 자신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서 자기들은 공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코에볼루션 서로 간의 어떤 그 발전하자라는 걸 이제 가치로 내세워요.
근데 이제 그런데 서로 간에 발전을 하려면은 우리 1대1로 얘 어떤 니들도 편입해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이란,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 남미 국가들을 전부 다 어떤 이 자기들만의 어떤 밸류 체인으로 자기들이 이제 그 형성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러면 얘네들 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뭐 당황스럽게도 뭐 어떤 저기 뭐지 더 이상 뭐 어떤 우리 이제 그 전략적 경쟁자가 됐네. 그러면서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을 시작했죠 미국도. 그게 이제 오바마 때도 이제 아시아로의 회기 그래가지고 이 정책이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다시 트럼프 통해가지고 이 정책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중국이 자꾸 너무 커지니까 그렇구나. 커지면서 동시에 중국이 어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준수해야 될 가치, 그다음에 어떤 규범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맞아. 시장에서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맞아요.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자유라든가, 맞아요. 그다음에 어떤 자율, 그다음에 어떤 협업, 그다음에 그 가치가 교환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서로 간의 정보가 완전히 어떻게 공개되는가 등등등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도 지키질 않는 거지. 중국은 가치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국을 싫어한다기보다 지금 반중하는 사람들도 그래 어떤 반중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념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반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과 교역을 했거나 중국 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완전히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 지금 다 들어가가지고 피 보고 나오잖아 중국은. 그리고 중국 애들은 정말 규범이 없어요. 보면 중국 애들은 옛날에 섬유 공장이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밤에 공장장이나 사장 데려다가 있잖아 두드려 패가지고 막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공장 다 뺏기고 밤에 도망 나온다니까 중국은 그런 경우들이 많고 미국은 어쨌든 논리로 경쟁을 하는데 중국의 그 특수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그래서 그런 지금 얘기하셨던 사례들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중국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좀 과한 것 같지만 하지만 분명한 거는 경험한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왜냐면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도망친 사람들도 있고 아니,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도 그 지하에서 그 봉제 공장들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그 미국이야말로 어떤 그 노동자 인권들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현장들도 있고. 그게 경험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공장 관리자들이 그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했다. 또 임금 체불을 했다.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중국이 그 자본주의의 어떤 시장 질서, 그다음에 생산 관계에서 수백 년 동안 축적되어졌던 규범, 가치, 질서, 원칙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건 그건 사실이죠. 그치 지켜야 될 걸 안 지키는 거지. 트레이드를 하려 그러면은 트레이드를 하고 교류를 하려 그러면은 서로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역이 되는 거고 서로 교류가 되는 건데 중국 애들은 이 부운영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경험을 볼 것 같으면 걔네들이 물건을 납품했는데 저기 잘못됐어. 뭔가 안 맞아. 그러면은 그 물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노란색을 해달라 했는데 자기네들이 뭐 빨간색을 해서 보내줬어. 개인적인 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 그랬을 때는 걔네가 자기 물품에 책임을 지고 물어주든지 디스카운트를 해주든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역이고 교류거든요. 걔네들은 LC에서 돈 빼먹고는 돈만 받으면 땡이야. 중국 애들은. 그거 책임을 잘 안 진다니까. 그 뭐라 하면서 아주 옛날 경험이니까 중국도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겠지만 걔네들 사고 자체가 중국 애들은 돈만 벌면 되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중국 태무나 뭐나 물건이 돈만 벌면 되고 중국 애들은 지금 미국은 규범과 질서 뭐 뒤로 어떤 짓을 하든지 내세우는 게 있고 걔네들은 그 규칙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정해진 룰대로 나중에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뒤로 뭐 뒷담화를 칠지 몰라도 근데 중국 애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규범을 안 지켜 중국 애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규범적 가치가 이제 미국 그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세계 질서에서는 자유, 그치, 그다음에 자유 어떤 없지. 인권, 인권 없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은 그게 아니라 중화라는 식의 어떤 그것으로 이제 그 충돌을 빚고 있다는 거. 자유 인권 없지. 그것도 이제 문제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러면 현재 어떤 네트워킹 속에 있느냐, 어떠한 밸류체인 속에 있느냐, 이거를 이제 사실 봐야겠죠.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교육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 그래서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요. 지금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중국과의 밸류 체인에 있느냐, 미국과의 밸류 체인에 있느냐.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장 큰 수출 시장은 미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미국과의 이 어떤 교육의 어떤 그 체인을 끊어버리면 대한민국 생존할 수가 없죠. 중국과 미국과.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중국과의 교육 관계를 단절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이 올 것이냐는 거지.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올 것이냐는 거지.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한번 붙여봐 준다 오늘은. 중국하고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지금 우리 현실적인 국익, 우리의 생존, 외교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게 광대국에 껴있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되는 거거든 외교가. 하다못해 봐보세요. 그 한류나 뭐나 만약에 중국하고 교류를 하던 뭐 사람이었으면 중국이 다 끊어버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직결돼 있단 말이야 외교가 이제는. 딴 나라 얘기 먼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 그랬을 때 이재명이 중국과의 외교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존,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익,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면은 그냥 이쪽 4대 아니면 저쪽 4대인 것 같아요. 중국 4대 아니면 미국 4대. 우리 4대주의 국가에서 살아가지고 구석구석이 그냥 4대주의가 그냥 스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뭐 사실은 그래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이 이번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원칙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이재명이 미국 가가지고 더 이상 안미 경중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 그게 이제 그 이재명이가 더 이상 안미 경중은 없다라고 얘기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중했던 거 지금도 안미지. 안미는 계속 안미인데 이제 안미 우리가 경미를 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안미 경미로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또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근데 안미 경미로 가는 이 과도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경중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논의를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너 새끼 뭐 하나의 중국 승인했어? 너 아웃. 트럼프도 그러지 못하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좀 그렇지. 그러면은 그 현실적인 접근으로 볼 때는 그 중국에 가서 근데 중국이 근데 하나의 그 중국을 지지한다.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막 그냥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내지는 안보적인 침탈이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들어오죠. 그래 그게 힘들단 말이지. 그 막아내기가. 그런데 그거를 막아내기가 힘든 거는 이재명이 친중이라서 막아내기 힘든 게 아니고 이재명이 친중일지라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중국과 맺고 있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파들은 지금 너무 우파는 왜 좌파 그 유튜브는 모르겠는데 우파들은 있잖아요. 너무 저급해졌어 수준이. 펜앤마이크 같은 데는 그래도 좀 옛날에는 좀 지식적인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하여튼 너무 이게 저급해진 게 뭐 하면은
이재명이나 좌파에서 뭐 하기만 하면은 망했다, 뭐 죽었다, 뭐 이재명이 죽었다, 이제 미국한테 죽는다, 막 그런 식으로만 좀 더 현실적으로 이 운영자님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자꾸 중국으로 기우는가 사람들이 지금 왜 자꾸 중국하고 자꾸 중국 4대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미국하고 교류하면서 살아온 나라인데 자꾸 중국에 자꾸 기운단 말이지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우리가 좌파에 기우는 것처럼 그게 한번 생각해보면 항상 보는 자는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살기에 국민 개개인들이 살기에 벌써 중국하고 연계돼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죠. 우리가 사실은 뭐 저기 뭐지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 구조였냐면은 우리가 원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해. 그럼 중국에서 그거를 이제 그 반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반제품을 수입해 들어가지고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한다고. 그렇지.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인 거거든. 그래서 이 예컨대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부품들을 많이 그 생산한다고. 그 부품들 다 수입해다가 우리가 여기서 완제품을 자동차 완제품을 만드는 맞아요. 거거든. 한동안 한참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관출이 뭐 오리진이 뭐 한국일 수 있냐 어쩌냐 막 그런 말 하기만. 그렇지. 그래서 그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오리진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논란들이 꽤 많았던 거지 이제 만났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왔던 우리의 생산 구조가 지금 완전히 그 지금 다 그 이제 정리가 됐냐라는 거지. 지금도 중국과의 어떤 교육 관계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는요. 중국과의 교역이 무시 못할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중국을 버리고는 생존하기 힘들 만큼 꽤 많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굳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다른.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 전 세계가 어느 나라든 간에 중국이나 미국과 일방적으로 어떤 교육을 단절하고 생존해낼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지 맞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이미 그런 식으로 어떤 수십 년 동안 그 국제 사회의 어떤 저기 뭐지 이 시장 경제가 국제적 교육이 또 생산과 그 교환과 분배가 소비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거든 세계 단위에서.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것을 계기로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미국 중국 코로나라는 계기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그간의 전략적 경쟁자 관계라는 게 폭발적으로 이제 갈등을 빚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또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제 이제 두 개의 어떤 그 강력한 이제 국가들이 있을 때 그럼 그 국가 간의 어떤 그는 앞서가는 국가랑 이제 그 후발 국가 그래서 이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했을 때 기존 패권 국가는 분명히 어떤 이 세력이 이제 전이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그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뭐 한참 유행했던 말들이라고. 그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이후로 바이든은 이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프렌드리 밸류 체인. 그래서 우리끼리.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어떤 그 관계, 거기에 이제 호주. 그다음에 베트남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래? 맞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어떤 중국에서 공장을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시켰는데 근데 베트남이 이런 프렌드리 밸류 체인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또 타격을 입었었지 우리가. 근데 트럼프는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밸류 체인인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러면 되는 거거든. 미국에서 생산해. 그래 미국에서 지금. 그래가지고 관세 협상이라고 내세우면서 관세가 협상이 아니라 관세를 낮춰줄 테니까 얼마 낼래? 뭐 얼마 투자할래? 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산업 부분에 투자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외교라는 거는 다른 나라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고정된 개념을 떠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외교라는 게 그때그때 변화하는 세계 정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청나라 망했는데 명나라 사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천황 숭배하고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미 경중을 본격화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떤 이
그를 통해 가지고 국익을 최대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이제 시도를 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어떤 맞아, 무슨 맞아요. 그 국정절에 가가지고 천안문 광장에 같이 시진핑이랑 같이 서서 그 사열을 보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 이 돈독한 어떤 우호 관계, 우리가 그 중국을 제외하고 그치.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생산이라는 건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기니까. 그런 개념에서 어? 그런 맥락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외교 정책을 한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그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돈독하게 하는 음. 방식이 중국의 그 자기들이 어떤 무엇인가 기념하고자 하는 날에 가서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같이 이 사열을 해주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봤던 사진 있잖아. 북한 대표도 저 먼 구석에 있는데 맞아. 시진핑과 박근혜가 같이 서 있고 사실 그런 중국과의 어떤 그 우호 관계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북한이 광명성인가 그때 ICBM 그거 이제 개발해가지고 뭐 쏘고 그랬을 때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을 제재할 수 있었다고. 그치. 유엔 안보리에 만장일치로 제재를 결의할 수 있었거든. 그 사실 북한을 그렇게 제재를 시켰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돈을 퍼줄 수 있었던 거야. 그 김정은이가 더 이상 쪼달려가지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문재인이가 돈 좀 줄까 보다 해가지고 문재인과 같이 그 손 붙잡고 뭐 판문점 뭐 무슨 다리도 건너고 뭐 그랬던 거잖아.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박근혜가 이제 외교적인 성과인데 사실 대북 제재가 대단한 성과죠. 박근혜 대통령. 성과죠. 그를 통해 가지고 사실 북한에 숨통을 쥔 거였는데 멍청한 문재인이가 그 숨통을 확 터져버렸지.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하고 러시아 푸틴도 되게 좋아했잖아. 다 그 외교 관계 유라시아 그죠? 유라시아. 구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 외교 정책을 이해를 못해. 지금 저기 이재명이가 중국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박근혜 대통령 자기네들은 또 하여튼 뭐든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이나 그 외교 정책을 이해를 못하고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무조건 박근혜 하는 건 다 싫으니까 무조건 박근혜 하는 건 반대. 문재인이가 뭐 계속 뭐 반대 뭐 다 반대하고 그냥 뒤집어 씌울 생각밖에 안 했으니까 좌파들. 그 우파들은 또 미국 화나게 해가지고 탄핵당했다. 미국 화나게 해주고 박근혜 저기 잘렸다. 미국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했다는 거야 박근혜가. 그냥 우리 우파 좌파들도 문제인데 운영자님은 자꾸 우파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요즘 보면 우파들이 좀 문제 많은 것 같아. 이 좌파든 우파든 다 문제인 게 예컨대 문재인이 같은 경우에도 때 보면 죽창가 들었잖아 죽창가. 아니 그게 그래가지고 뭐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아유, 문재인이 근데 일본과 우리가 관계를 단절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참 안타까운 얘기고 지금 하기 싫은 얘기인데 있잖아요. 문재인보다는 이재명이 나은 것 같아. 그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왜냐면은 아, 진짜 짜증나. 우리가 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랬지만은 문재인은 이념적으로 중국에 그러니까 손을 들었거든. 사대주의자다니까 사대주의자.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영이라는 어떤 그 새는 좌우로 난다든가 8억 인과의 대화 쓴 그 이영이라는 사람이 쓴 1970년대 80년대 썼던 그 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중국을 바라보잖아. 그래 중국은 위대한 나라인 거지. 위대한 중국의 꿈. 우리 같은 소국은 좀 따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재명은 하나의 중국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미국에 가가지고 안미경중의 시대는 지났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글로벌 밸류 체인의 가장 정점에서 안미경중이라는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가장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도록 전략을 폈던 사람이 대외 전략을 폈던 사람이 박근혜라는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승전전이가 무슨 그 그날에 가가지고 참석도 하고 맞아. 그러면서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로 해가지고 관계를 개선하고 그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북한을 통제하고 맞아. 이런 과정을 벌였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안보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가 이제 갈등으로 이제 치닫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가장 우선으로 하면서 사드 배치를 했잖아. 사드 배치를 했는데 있죠. 그럼 결국 근데 그러니까 줄타기가 참 어렵다는 게 중국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미국하고도 안보를 유지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한다든지 어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데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또 하려고 했을 때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거 사드를 배치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결국은 미국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사실은 이제 한계인 거지, 한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한계.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동북아 균형자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그거는 황당한 발상이지. 무슨 힘이 있어야 균형자 역할을 하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국익을 극대화하는 일이냐. 얘에 대한 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근데 이런 전략적 판단 속에서 우리가 북한이 어떤 핵무기를 개발하고 북한의 어떤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 감시하고 관찰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필요할 때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이 혹은 이재명이 혹은 윤석열이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또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는 거지. 당시에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하는 거 있었지만은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중국과 우리가 맺고 있는 어떤 생산 관계, 교육 관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안보다라는 전략적 판단 속에서 우리가 당장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안보가 우선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드를 배치한 거 아니야. 그렇지. 박근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베스트 어쨌든 디시전을 하는 건데 아유 루파들이 안타까운 게 이 시진핑한테 박근혜는 멍청해가지고 이용당해가지고 시진핑이가 막 그냥 중국 애들이 살랑살랑 해주니까 거기 이용당했다 이렇게 막 그런 뭐 좀 배웠다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박근혜가 바보 박근혜 무식히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의 어떤 탄핵 과정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박근혜 시대를 다시 우리가 평가해 볼 것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 앞으로 상당히 이제 중요할 거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택할 것인가를 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야. 맞아. 우리가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가 어디와 지금 손을 잡고 어디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어떤 그 이익에 중요할 것이냐. 그 동서냉전과 어떤 분단이라는 시대에 박정희는 미국과 손을 잡았잖아. 이승만도 미국과 손을 잡았고. 맞아.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냉전의 어떤 그 이제 해체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어떤 일극과의 어떤 그 외교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외교관도 다변화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러시아, 중국 이쪽과의 어떤 그 교육 관계를 넓히고자 노력을 했다고. 그래서 1992년에 사실 한중 수교라는 거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한러 수교, 또 1965년에 이루어졌던 한일 외교, 한일 수교,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그 수교 통해 가지고 비로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어떠한 이제 외교 전략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각국가 적대적 국가가 아니라 협력 국가라는 물론 이제 그 이면에서는 치열한 어떤 그 전투가 벌어지지 보이지 않는 전투들이 근데 그런 관계를 형성한 거라고.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교육 자체도 생산뿐만이 아니라 교환, 그 다음에 분배, 그러니까 시장, 이 모든 것이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졌잖아.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중국이라는 거는 가장 큰 시장이면서 가장 큰 생산 국가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이면서 가장 큰 생산 국가와 교육을 안 해? 해야지. 그치 해야지. 그래서 안미 경중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박근혜로서는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당시로서는 가장 어떤 이 친박에 있어가지고 대장이라고 하는 김무성을 중국에 보냈잖아. 그만큼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왕의 산업 구조가 중국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잘 길을 트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유라시아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이런 어떤 그 웅대한 어떤 그 구상을 폈었지. 이게 어떤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땅끝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대륙으로 바다에서 대륙으로 출발하는 관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그 외교 정책을 핀 거란 말이야. 참 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어떠한 우리가 경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이건데 이제 우리가 이 자본주의 19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든가 중공업 중심의 제조업 이거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살아가야 될 어떤 과정이었고 그래서 박정희가 뭐 파격적이라 할 정도로 산업구조 재편을 이뤄냈잖아. 그다음에 그 산업구조 재편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지려고 그 노력을 한 게 사실 김대중이라고. 그래서 김대중이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뭐 어떤 우리 IT 산업의 벤처 산업 그런 것에 대해서 털을 닦고자 노력한 건 사실이지. 근데 김대중은 그 뭐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김대중 시대 전략은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산업 구조라는 거는 IMF가 지시한 데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재편했는데 결국 대우 없앤 거밖에 없잖아. 그거 좀 응? 기억.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그리고 IT 산업의 기초는 어찌 보면 노태우가 닦았지. SK잖아 SK. 요즘 그 최태원과 어떤 노소영의 어떤 그 이원 전쟁.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판단할 게 아닌 거고 지금. 그래요? 말씀드렸던 대로 안미 경중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라고 요구를 해야지. 하나의 중국은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야. 안미 경중은 지났다. 안미 경중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했다고 미국 가서. 그러면 안미 경중 끝냈으면 그다음 시대 화두는 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시대 화두가 아니라 그러면 그럼 우리가 뭔데?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 생산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페이드아웃 해가지고 그러면 그 이 교육 관계를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이 자기 구상이 나와야지. 그거를 요구해야지 이재명한테. 자기 구상이 중국이랑 잘 지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안미 경중 시대 끝났는데 무슨 중국이랑 어떻게 잘 지내? 안보까지 이제 안미 안중 경중. 안중 경중 안중 경중. 하나님이 보호하사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이야말로 안중 경중을 하려고 했는데 그놈의 트럼프와 김정은과 관계 한번 해보겠다고 거기에 이제 코가 깨가지고 코가 깨서 문재인이가 미국을 못 버렸지. 그래서 안미를 못 버렸지. 미국이 문재인이. 근데 이재명도 뭐 안중 경중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 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니까 또 거기에 코가 깨가지고 이재명이는 안미를 못 버렸지 일단. 그 다음에 경미도 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경미지 경미. 지금 경제를 가지고 미국과 완전히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달러. 안미 경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다시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그 필요할 텐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AI라든가 NVIDIA로부터 이제 그 GPU 칩도 받고 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래서 나는 우파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외교를 이데올로기를 보지 말고 그치. 외교는 외교대로 네가 어떠한 정책을 폈을 때 우리가 우리 국익이 가장 극대화해야 되느냐. 필요하면은 러시아랑 손 잡고 필요하면은 뭐 중국이라도 손 잡는 거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박근혜처럼 사드 배치가 필요해가지고 중국과의 어쩌면 국교까지 단절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을 때도 그런 결단을 내릴 것이냐. 이런 정치인의 자질을 봐야 되는 거고. 또 그랬을 때 우리의 플랜 B는 무엇이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박근혜 처단하고 난 다음에 무슨 플랜 B가 있어. 없잖아. 그냥 각자 도생이잖아. 그리고 오늘 우리 운영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운영장님이 나름대로 드는 생각이나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첫째로 이제 우리 외교를 이데올로기적이나 사상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이제 이익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이데올로기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이익을 중시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재명에 가서 지금 잘했다 못했다 뭐 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러네요. 우리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의 외교는 박근혜처럼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나 신념이나 그 가치를 쭉 이어가는 게 아니고 박근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가치가 딱 있거든. 자기 가치가 자기가 딱 세운 가치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뭐 사람들은 뭐라고 편애를 하든 어쩌든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창조경제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자본주의 탐욕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다 있어. 박근혜는 정말 철학자야. 근데 이재명의 지금 외교나 경제는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때그때 땜빵하는 것 같아. 자기는 그걸 실용 외교라고 그러지. 또 실용주의라고 얘기해. 그때그때 땜빵. 근데 그때그때 땜빵할 수밖에 또 없는 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관세를 막 매긴다 뭐 하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내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념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상대방을 이끌어 나가고 상대방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 저기 개성공단 같은 거 다 그냥 응? 어떻게 그런 일을 쉽지가 않거든. 그런 결단을. 그리고 통신당도 다 그냥 해산해버리고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 사실 박근혜가. 근데 그 자기 신념과 자기 철학이 있어야 그 상대방을 제압해 나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힘 있는 상대를 설득시킬 논리나 가치가 없으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저기 그때 그 시절에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조선에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그땐 조선이었죠. 미국에 주장할 게 뭐가 있어? 그 거지 나라인데 미국에 뭐를 주장해? 그렇지만 이승만은 가치가 있고 신념이 있고 하면서 너네가 한미 통상으로 도와주기로 돼 있는데 안 도와줬다. 미국을 아주 야단치면서 끌고 나가잖아 이승만이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만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철학과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중국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재명이는 그때 수세적으로 그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라는 사실 어찌 보면 세계 어떤 그 4대 강국, 물론 이제 EU가 이제 있지만 그 4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약소 국가이긴 하지만 동시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배제하고는 그치. 자기 나라의 국익에 그 극대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쓰임새가 있는 나라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 쓰임새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 그런 어떤 판단, 그러한 전략, 이게 이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지. 그러니까요. 우리도 선거할 때 지금 보세요. 선거 내가 만약에 중도가 우리 당이 만약에 5%만 지지가 있어도 5% 3%만 지지가 있어도 어떤 당이 하다못해 자유통일당이든 우리공화당이든 무슨 당이 자유민주당이든 아주 민주주의 당이 5%의 지지만 3% 내지 5%만 지지가 있어도 40% 50% 지지받고 있는 당을 휘두를 수가 있거든. 그죠? 휘두를 수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우리는 2% 3%의 당은 있죠. 2% 3%도 못 만들지만 2% 그 캐스팅 보트를 역할을 충분히 못해. 왜냐면 자기가 아니면 2% 3%가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맨날 완전히 뭐 그거 취급 당하잖아. 무슨 뭐 천민 취급 당하면서 자기가 2% 3% 있어도 이쪽에 굽신거리거나 저쪽에 굽신거리거나 똑같은 2%라도 똑같은 3%의 내가 포션이 있다 하더라도 3%가 중요한 3%가 됐을 때는 50%를 지고 흔들 수가 있거든. 이쪽 40%도 내가 딱 그 주도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고 자기가 힘이 없는 3%는 진짜 뭐 구박받는 3%지. 그러니까 근데 스스로 구박을 자처하지. 우리공화당이라든가 아니면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이라든가 맞아. 이런 당 보면은 그런 당에 내세우는 분명 가치가 있거든. 그러니까요. 그 가치가 아무리 설령 극우로 가 있다 하더라도 극우라는 것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가치야. 또 극우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극우이지만은 사실 그것도 냉밀하게 보면은 저기 뭐지 그 뭐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러니까요. 그럼 그 기치를 들고 딱 우리는 이거 그러니까. 라고 싸우면서 그 기치의 어떤 그 저변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이걸 성공한 게 민주노동당이잖아. 근데 민주노동당도 이제 나중에 심상정 씨가 뭐 막판에 이제 맞아. 저기 뭐야 그 의석 하나 더 얻겠다고 말이야 그 조국 편에 붙고 그다음에 공수처 편에 붙고 하다가 이제 망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뭐 기치를 내세우고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그게 아니라 뭐 왜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 200석 만드는데 힘을 써? 그러니까 맨날 그런 짓 하니까 병신 취급 받는 거지.
오늘 좀 오늘 또 얘기 좀 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접근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인 국익 중심의, 그리고 또 상황이 외교라는 거는 그 상황이 변해가면서 항상, 그죠? 그 가장 업데이트된 그 상황 속에서 베스트 디시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여전히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 훌륭했다는 거 느끼게 됩니다. 진짜로 훌륭했다는 걸 느끼는 거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우리의 어떤 이 교육 구조를 넓히고 또 생산 구조를 넓히고 생산 베이스를 만들겠다고 그 노력을 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눈물 감고 사실 끊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또 뭐 끊어버리잖아요. 그걸 누가 하겠냐고. 그러니까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그런 관계를 박근혜가 주도해 나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제도도 이끌어내고, 미국도 미국도 그냥 중국하고 잘 지내지만 너네하고는 잘 지낸다 이렇게 주도해 나갔잖아. 또 어찌 보면은 그때가 우리나라의 그 국익이 가장 강했을 수도 있지. 국력이 맞아. 가장 강했을 수도 있지. 그런 강한 국력을 가지고 또 이제 어떤 강한 국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어떤 국력을 극대화한 거지, 국력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10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승만 대통령 봐, 아무것도 없어도 미국을 갖다가 끌고 나가잖아요. 내가 여기 지켜줄 테니까 우리나라가 반공 이데올로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상황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이재명 씨한테 우파 유튜버들이 너 뭐 하나를 우리 하나의 중국 지지했어, 이 빨갱이 새끼, 이 친중 새끼, 이 종중 새끼, 이렇게 욕할 게 아니고 욕을 해도 되지. 그렇게 욕한다면 무슨 그걸 말리겠어. 근데 너 미국 가가지고 안미 경중의 시대 지냈다고 그랬잖니. 그럼 네가 구상하고 있는 그치. 우리의 어떤 안보와 경제, 이 냉엄한 어떤 현실 속에서 너 전략은 무엇이니? 우리가 어떻게 안미 경미로 이제 우리의 이 체제를 전환시켜 나갈 것이니? 그에 대해서 한번 네가 밝혀봐라. 라고 물어봐야지. 안미 경중의 시대는 끝났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플랜은 뭐냐? 그걸 이제 네가 얘기를 해봐라. 그럼 너 안중 경중이니? 안미 경중은 끝났고 안중 경중이야? 아니면은 안러 경러야? 아니면 안일 경일이야? 안미 경미야? 뭔데 우리가? 근데 이재명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 플랜이 없고, 그때그때 움직이는 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민족의 막 왕관 주고, 이쪽에는 또 가서 막 시야가 넓은 시진핑 주석님 하면서, 그게 자기의 철학인 것 같아. 그때 소꿉장난이라는 거지. 근데 이번에 의외로 이재명과 한동훈의 공통점이 있더구만. 셀카 찍는 거. 둘이 또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는 또 이번에 처음 알겠네. 셀카 찍었다고 또 자랑하고 셀카 찍는 비하인드 스토리 또 이렇고 또 뉴스 나오고 그러대. 유치해.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